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젊은 시절 매달 3천만 원을 벌지만 하루 한 시간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삶과 매달 300만 원을 벌지만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하는 삶. 둘 중 어느 쪽이 더 성공한 삶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선택한 6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이는 돈과 명예를 쥐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고, 어떤 이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고독과 우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행복을 찾았죠. 한 회사의 회장에서 외로운 노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인생 이막의 주인공이 된 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꿈꾸는 노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함께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일과 삶의 균형에서 일을 선택한 김도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1985년 2월 서류 가방 하나 들고 K금융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섰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6살 부모님께 겨우 독립을 약속드리고 시작한 첫 직장이었죠. 당시 보험업계는 폭발적인 성장기였고 야근은 당연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때 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금융맨은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가 진 후에 퇴근한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문화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업무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생존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죠. 한 달에 수백 명씩 정리해고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7시 출근은 기본, 밤 11시 퇴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제가 받은 것은 과장 승진과 심각한 위장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한 다음 날도 아침 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회사 근처 사우나에서 자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죠. 아내와 약속했지만 갑자기 잡힌 임원회의를 빠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보상해 주자는 말을 던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이의 입학식 앨범을 보며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은 계속되었습니다. 45세에 최연소 임원이 되었고 연봉은 5억을 넘었습니다. 회사에선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큰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저를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고 둘째는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과로가 겹치면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 천장을 보며 누워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과연 누가 날 기억할까? 회사는 내일이면 날 대체할 사람을 찾겠지. 가족들은 그들에게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회복하는 동안 처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지난 30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참관 수업, 졸업식,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 부모님의 수술과 제사. 그 모든 순간에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퇴원 후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갑자기 친근하게 구는 아버지가 어색해했고, 아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아이들을 브런치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만 하다 돌아갔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큰아이가 직장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둘째는 저와 함께 테니스를 치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아내와도 이혼 위기를 넘기고 부부 상담을 받으며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첫 휴가였죠. 통장 잔고는 많이 줄었지만 마음의 잔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졌습니다. 돈을 위해 달려온 30년.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야근하는 젊은 직원들을 보면 제 모습이 떠올라 안타깝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그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인생의 역설입니다. 반면 일과 삶의 균형에서 후자를 택한 이지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2008년 저는 국내 3대 광고 대행사의 수석 디자이너였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위치였죠. 하지만 매일 밤 퇴근하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이게 제가 꿈꾸던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환점은 제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문득 깨달았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대학 시절 도자기 공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느꼈던 그 행복감이 떠올랐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던 그 시간들. 다음 날 바로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주 4일 근무로 전환을 요청했죠. 당연히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협상 끝에 겨우 수요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급여도 줄었고 승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었죠. 처음 도자기 공방을 다시 찾았을 때 20년 전 그 설렘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매주 수요일은 온전히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토를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입히는 과정. 실패해도 즐거웠어요. 회사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4일 동안 더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오히려 업무 효율이 올랐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바라보게 되었고 클라이언트들도 제 아이디어가 더 신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저는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승진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만든 도자기는 이제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될 정도로 발전했죠. 더 중요한 건 제 삶의 균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 작은 공방을 열어 주말마다 직장인들을 위한 도자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에서 제가 15년 전에 느꼈던 그 갈증을 봅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제 책상에는 제가 처음 만든 서툴고 일그러진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해요. 인생은 완벽한 밸런스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균형점을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내년이면 정년퇴직입니다. 하지만 전 두렵지 않아요. 제 인생의 이 막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고독과 자아 성찰의 정혜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35년간의 대학 교수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던 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허했습니다. 연구실 정리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죠. 이제 나를 교수님이라고 부를 사람이 없겠구나. 퇴임 후 첫 한 달은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두 달째부터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달력의 날짜만 바라보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죠. 매일 아침 8시 강의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오가 되어도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건 퇴임 3개월 후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써온 일기장에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라는 문장만 반복해서 적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아내가 병원에 데려갔죠. 의사는 은퇴 후 우울증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제 마음의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한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시니어 인문학 독서 모임,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철학과 교수였던 제가 평생 고민해온 질문이었죠.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모임 첫날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었어요. 전직 의사, 회사원, 교사. 우리는 플라톤의 향연을 읽으며 삶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점차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로서의 정체성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 은퇴 후의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놀랍게도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도서관의 작은 강의실을 빌려 인생 2막 철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제가 강사가 되어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참가자들과 함께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이었죠.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읽으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3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철학 모임을 합니다. 청년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고 저는 그들에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을 나눕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미리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지난주에는 제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철학 모임 회원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케이크 초를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고독은 피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거구나.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자아 성찰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한승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구겨넣고 엑셀과 씨름하던 생활이 갑자기 끝나버렸죠. 아내는 여전히 교회 봉사활동으로 바쁘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처음 2달은 그저 잠만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막막했거든요. 서류 가득한 책상 앞에서 보내던 시간들이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워커홀릭이라고 놀림받았는데 그게 결국 제 정체성이었나 봅니다.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새벽 답답한 마음에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때는 4월이었고 동력 하늘이
파랗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걸었습니다.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러다 문득 벚꽃이 눈에 들어왔고 아파트 화단에 튤립도 보였죠. 평생 이 동네에 살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일찍 새벽 5시 30분에.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새벽 산책러들이 꽤 있더군요. 매일 아침 테니스장에 가는 할아버지,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부,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신문 배달부. 한 달쯤 지났을까 테니스장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매일 나오시네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벽 산책 모임이 생겼고 6명이 함께 걷습니다. 각자의 사연도 들었죠. 암 투병 중인 분, 해외 주재원에서 돌아와 적응 중인 분, 명상을 위해 걷는 스님까지. 걷는 동안 우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새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가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각자의 고민거리.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산책은 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거나 메모를 하거나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이 오면 함께 산책을 합니다. 4살 손녀가 들려주는 유치원 이야기를 들으며 걷는 시간이 특히 좋습니다. 얼마 전 산책 중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하늘과 나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제 마음의 변화도 적어둡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글다운 글을 쓰게 되었네요.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책로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요. 제 책상 위에는 산책하며 주운 작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쁜 돌멩이, 떨어진 나뭇잎, 매미 허물.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혼자만의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노후 준비입니다. 송기택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저는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주름잡던 사람이었습니다. 88올림픽 전후로 서울이 개발되면서 우리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제 손에서 탄생했죠. 돈은 물 쓰듯 썼습니다. 골프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내기 골프는 기본이었고 상담실이라는 이름의 고급 술집에서 하룻밤에 수억 원을 쓰기도 했죠. 그때는 제가 능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아내는 제 허세가 싫었나 봅니다. 제가 50살 되던 해에 이혼을 요구했죠. 위자료로 200억을 줬습니다. 아깝진 않았어요. 어차피 돈이 남아 돌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30살 연하의 여자와 재혼도 했죠. 큰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60이간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때 재산이 약 5천억 정도였을까요?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나는 여생을 즐기면 되겠구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죠. 차남과 삼남에게도 각각 1,000억씩 상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경영권을 넘긴 지 2년 만에 회사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들은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결국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제가 평생 일궈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돈만 믿고 살아온 제게 자식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실패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고, 차남과 삼남은 추가 상속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연락을 끊어버렸죠. 젊은 아내는 제 통장 잔고가 바닥나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로 남은 재산마저 날아갔죠. 결국 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방에는 옛 영광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88올림픽 선수촌 준공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당시 저는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개인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버렸네요. 간호사들은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질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자식들은 오지 않습니다. 가끔 옛 직원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의 방문도 점점 뜸해지고 있죠. 며칠 전 같은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수세미를 뜨개질해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평생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진정한 행복은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에 있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과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네요. 윤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37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던 날, 동료, 교사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뭐하고 지내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사실 저는 교직 생활을 시작한 30대 초반부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했습니다. 제 부모님의 노후를 보며 깨달은 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후 마땅한 할 일을 찾지 못해 우울증을 앓으셨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의존하시다가 점점 자존감을 잃어가셨죠. 그래서 저는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 둘째, 평생 학습. 셋째, 건강 관리. 월급의 40%는 무조건 노후를 위해 저축했고, 방학마다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60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한 거죠. 퇴직 전 5년 동안은 원예치료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수업 끝나고 저녁에는 원예학원을 다녔죠. 주말엔 실습을 했고요.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공부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퇴직 후 첫 달, 저는 집 근처의 작은 원예교실을 열었습니다. SNS로 홍보했더니 의외로 반응이 좋더군요. 특히 우울증을 앓는 주부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식물을 키우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수입은 현역 때보다 줄었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동안의 저축이 있어 부족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평일에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세대 간 원예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2번 요양원을 찾아가 어르신들과 함께 식물을 가꾸는 시간을 가집니다. 초등학생들도 함께 하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웃음 짓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다 보니 그들도 저를 한 인격체로 대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큰딸이 엄마가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게 준비하며 사셨던 거죠. 라며 안아주더군요. 가끔 원예교실에서 퇴직을 앞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정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가꾸고 돌보면 어느 계절에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내년이면 제가 80세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새로운 목표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정말 실감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사례들의 상세한 이야기였습니다. 각 사례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성공적인 노후와 그렇지 못한 노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6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균형, 성찰, 그리고 준비라는 3가지 키워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김도현 씨는 성공이라는 환상을 쫓다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고, 이지원 씨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고독과 자아 성찰의 여정에서 정혜민 씨는 우울한 고독을 창조적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었고, 한승우 씨는 새벽 산책이라는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는 극명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송기택 씨는 물질적 성공만을 쫓다 외로운 노후를 맞이했고, 윤미경 씨는 꾸준한 준비를 통해 더 풍요로운 제2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은 마치 긴 여행과 같다는 것.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길가의 풍경을 놓치게 되고, 때로는 멈춰서서 지도를 보고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 당신의 여행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당신이 진정 도착하고 싶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여정을 다시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남들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느라 내가 진정 가고 싶었던 곳을 잊어버린 시간들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